나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약이 비타민C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비타민C는 비싸지 않지만 생명을 지키는 물질입니다. 100세 시대 건강을 지키는 방법, 그것은 비타민C를 먹는 것입니다. 건강한 지식을 함께하는 세이버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이왕재 교수의 비타민C 이야기, 저자 이왕재가 쓰고 라온누리에서 편했습니다. 부제는 100세 시대 건강의 답입니다. 이왕재 교수님은 한국에서 비타민C 전도사 또는 개척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비타민C의 효과에 대해서는 찬반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 임상에서 비타민C는 효과를 보이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로부터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고용량 비타민C 요법은 항암 치료로 실제 임상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저자의 서문을 소개드리면서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민C와의 만남이 벌써 30년을 넘었습니다. 이제야 담대하게 누구에게나 이 진리를 전하게 되었다는 고백을 먼저 합니다. 처음에는 무엇인지도 모르고 복용하기 시작했는데 3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보니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필자를 비롯한 모든 가족의 건강, 아울러 필자 주위의 많은 지인들의 건강까지 좋아지고 있음을 직간접적으로 목격할 때 그저 감사하다는 생각 외에는 없습니다. 저자 소개 이왕재 1982년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동대학교에서 해부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1990년에 서울의대 해부학교실 전임 강사로 부임하였다. 2002년 정교수가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면역학자로서 30년이 넘는 세월 중 비타민C 연구의 외길을 25년 가까이 걸어오고 있다. 전공 분야 세계 최고의 잡지를 포함해서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의학 잡지에 비타민C 관련 논문을 40여 편 발표하였다. 2005년 11월에는 영국 IBC로부터 세계 100대 의학자와 21세기를 빛낸 저명한 위인으로도 선정돼 그레이티스트 라이프스에 등재되었다. 책의 큰 목차 제1부 Y 비타민C 제2부 생명의 파수꾼 비타민C 제3부 건강의 파수꾼 비타민C 제4부 비타민C 어떻게 먹을까 제5부 비타민C에 대한 오해와 진실. 지금부터 이 책을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1. 왜 비타민C가 중요한가? 비타민C가 결핍되면 괴혈병에 걸린다. 비타민C 결핍증이 학술적으로 처음 기술된 것은 18세기 무렵이다. 역사 기록을 살펴보면 괴혈병의 역사는 멀리 고대 이집트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독일의 이집트 연구가인 게오르그 모리츠가 이집트의 한 파피루스에서 이미 이 질환의 증상에 대한 기록을 발견했다. 이 질병에 대한 관심이 세인에게 드러난 것은 오랜 기간 바다를 항해해야 했던 선원들의 생활 때문이었다. 1497년 포르투갈 탐험가 바스코 다 가마가 동인도로 항해하던 도중 1년 6개월의 기간 동안 선원의 약 60%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죽게 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그때 죽어가는 환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증상 중 하나는 잇몸에서 쉽게 출혈 현상이 보였다는 것이다. 그 때문에 괴혈병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다. 영국 해군 역사책을 보면 중세시대 영국이 온 세계를 지배하던 당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것이 바로 이 괴혈병이다. 물론 그들은 그 정체가 괴혈병인지도 몰랐다. 그들은 세계의 여러 곳을 지배했기 때문에 한 점령지에 가려면 배를 타고 최소한 몇 달을 가야 했다. 그런데 점령지에 도착하면 거의 반 이상이 죽었고
전쟁이라도 하면 상대편이 쓰는 무기에 의해 죽기보단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 병사가 더 많았다. 그러나 그 원인을 알지 못했고 바다의 신이 잡아가는 줄로만 생각했다. 15, 16세기 유럽에서 괴열병은 거의 형벌과도 같았다. 16세기부터 18세기 사이에 괴열병으로 사망한 선원은 200만 명에 달했다. 심지어 많은 사람이 모든 병은 이 괴열병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잘못된 생각을 하기에 이르렀다. 18세기 중엽쯤 영국의 제임스 린드라는 해군 군의관이 여러 병사와 함께 항해에 올랐는데 그만 폭풍우를 만나서 어느 섬에 표류하게 되었다. 그때 몇몇 병사가 괴열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게 되었는데 그때 레몬 등의 감귤류 과일을 파는 상선도 같이 표류하게 되었다. 그 기간 동안 과일을 사서 시름시름 앓던 병사들에게 먹였더니 죽어가던 그들이 매우 빠른 속도로 회복되었다. 그 과정을 생생하게 관찰한 제임스 린드는 이 감귤류 과일 속에 들어있는 어떤 물질이 부족하면 사람이 죽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짐작하게 되었다. 군의관으로 늘 항해를 해야 했던 제임스 린드는 자신의 짐작을 확인하기 위해 1747년에 인류 최초로 임상실험을 계획하기에 이르렀다. 괴열병에 걸린 12명의 병사들을 6개의 그룹으로 나누고 그중 한 그룹에게만 감귤류의 과일을 먹게 하고 나머지 그룹에게는 다른 음식을 먹게 하여 비교했다. 오로지 감귤류를 주기적으로 먹은 괴열병 병사들만 거의 완벽하게 회복되는 것을 관찰하였다. 이 역사적인 최초의 임상 실험 결과는 1753년에 논문으로 작성되어 영국 정부에 제출되었다. 이러한 의미 있는 보고서의 제출에도 불구하고 괴열병에 대한 영국 해군 차원의 대책은 시행되지 않았다. 그로부터 50년이 지난 1802년에 이르러서야 영국 정부는 먼 곳을 항해할 때는 병사는 누구든 반드시 레몬을 싣고 나가야 한다는 명령을 법제화하였다. 이 같은 법이 시행된 후 항해를 하는 중에 괴열병으로 사망하는 선원이나 병사가 놀랍게도 거의 한 명도 나타나지 않게 되었다. 얼마나 놀라운 발견인가. 왜 비타민C가 부족하면 쉽게 죽는가? 비타민C의 결핍증은 어느 한순간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섭취하지 못할 때 만성적으로 나타난다. 비타민C가 전혀 없는 음식, 즉 칼로리 위주의 식사로 몇 개월을 살면 만성적 결핍 현상으로 죽음에 이르는 것이다. 그 죽음의 기전을 아직 확실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비타민C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연구가 그동안 얼마나 소홀했는지 알 수 있다. 2003년 10월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 학술 잡지에 2세기 반을 끌어온 괴열병의 사인에 대해 중요한 연구 보고가 실렸다. 사람처럼 비타민C 수용체인 SVCT 단백질을 발현하지 못하는 생쥐를 이용한 생체 실험을 통해 밝혀낸 것이다. 비타민C가 만성적으로 결핍되어 괴열병에 걸리면 궁극적으로 아드레날린과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만들어지지 못해 혈압과 혈당 유지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결국 죽음에 이른다는 것이다. 비타민C와 관련된 연구 결과들을 조사해 보니 비타민C가 결핍되면 부신의 기능이 발휘되지 않는다고 한다. 즉 수질에서는 아드레날린을, 피질에서는 각종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합성하는데 이때 비타민C가 조효소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만성적으로 비타민C가 결핍되면 아드레날린과 각종 스테로이드 호르몬의 합성이 이루어지지 않아 생명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는 얘기다. 즉 괴열병의 학문적 사인이 부신부전증이라는 결론이다. 왜 비타민C를 사람만 합성하지 못하는가? 모든 포유류는 자기가 필요한 만큼의 비타민C를 스스로 몸에서 만들어낸다. 그러나 사람을 포함한 영장류와 기니피그라는 일종의 쥐만
예외적으로 스스로 합성할 수 있는 능력을 잃게 되었다. 비타민C를 합성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원료는 포도당이고 이 포도당이 간세포에서 몇 단계의 효소 작용에 의한 변화를 거쳐 최종적으로 비타민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사람의 경우를 보면 마지막 단계를 주관하는 효소를 만드는 유전자 하나가 돌연변이로 그 기능을 잃어 비타민C를 만들 수 없게 되었다. 이를 통해 비타민C의 구조가 포도당과 매우 유사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고 실제 비타민C의 생화학적 구조는 포도당과 매우 유사하다. 필자는 미국의 한 유전학자로부터 동물 모델을 구입했다. 생쥐 실험을 통해 과학적 가치가 있는 비타민C 효능을 더 연구해보고 싶어서였다. 이 동물을 이용한 실험으로 얻은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비타민C 생체 합성이 불가능한 생쥐들에게 비타민C가 없는 먹이를 주며 키우면 5주부터는 죽는 생쥐가 나타나고 그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모든 쥐가 사망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간도 똑같은 운명임을 고려해 볼 때 괴혈병이 얼마나 무서운 질병인가를 짐작할 수 있다. 그 밖에 동맥경화의 원인으로 주목받는 콜레스테롤의 혈중 농도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비타민C 부족으로 죽은 생쥐의 혈액을 분석해 보니 콜레스테롤이 고위험군 수준으로 올라가 있었고 고밀도 콜레스테롤 HDL이 현저하게 낮아져 있음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몸의 각 부분에 분포하고 있는 동맥의 내피가 손상되어 있었다. 이러한 증상은 동맥경화로 진행되는 소견들로 평소에 비타민C가 인체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분명하게 알려주는 현상이다. 왜 하필이면 사람을 포함한 영장류와 기니피그와 같은 동물만 비타민C를 합성할 수 없게 된 것일까? 이 의문에 대해 아직까지 학문적으로 밝혀진 바는 없다. 혹자는 사람 몸속에 어느 순간 비타민C를 대체할 능력이 생겼거나 더 이상 필요치 않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러한 추정은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왜냐하면 지금도 비타민C의 공급을 완전히 끊으면 사람은 얼마의 시간이 경과되면 사망하기 때문이다. 왜 비타민C의 적정량 기준은 제고되어야 하는가? 그렇다면 비타민C는 어느 정도를 먹는 것이 좋을까? 문제는 적정량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이다. 2000년 이전까지의 적정량 기준은 60에서 100mg이었다. 이 기준은 18세기 중반 영국 해군 군의관이었던 제임스 린드가 실험적으로 밝힌 하루에 오렌지 2개 정도를 먹게 하면 괴혈병으로 절대 죽지 않는다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 오렌지 하나에 약 30에서 50mg의 비타민C가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준으로 정해졌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이 적정 기준은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준이 아니고 비타민C 부족의 극단적인 형태인 괴혈병으로 죽는 것을 막는 기준이었음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1970년대에 라이너스 폴링 박사는 비타민C를 스스로 합성하는 동물들의 비타민C 합성량을 결정하는 실제적인 조건을 사람에게 적용하는 알고리즘을 만들어 하루 적정량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기존 적정량의 거의 100배에 가깝다. 그는 삶 속에서 그 당시 메가도스 비타민C를 스스로 복용하면서 대중을 설득하였고 그의 이론에 동조하는 많은 임상의사들과 여러 종류의 임상실험을 통해 거대 용량의 비타민C는 결코 문제될 만한 부작용이 없으며 종양이나 감기 예방과 치료에 대단한 효과가 있음을 논문과 서적을 통해 밝혔다. 폴링 박사의 등장이 적정 용량에 대한 상향 조정에 큰 압력으로 작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정량에 대한 기준은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꼼짝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전 세계적으로 비타민C를 복용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실제 복용량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는 것이다. 즉, 미국을 중심으로 시장에 쏟아져 나온 거대 용량 단위의 비타민C와 그에 대한 소비 증가는 바위처럼 꼼짝하지 않던 적정량의 눈에 띄는 변화를 가져왔다. 즉, 2000년 들어 미국 국립보건원을 중심으로 비타민C 적정 복용량에 대한 실질적인 변화가 일기 시작한 것이다. 그렇게 해서 나온 새로운 적정량이 100에서 200mg이고 최대 2000mg까지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어쩌면 이는 미국의 대형 시장마다 질비하게 깔려있을 뿐 아니라 대량으로 소비되는 1000mg 단위의 비타민C 알약의 위력이라 할 수 있다. 100mg 이하가 적정 복용량이라면 왜 10배에 가까운 양의 알약이 불티나게 팔려나가고 있는 것일까? 이제 적정 복용량에 대해 학문적으로 접근해보자. 양리학적으로 어떤 약의 적정 복용량을 정하는 것은 복용 후 소변 검사를 통해 이루어진다. 즉, 투여된 물질이 원래 형태로 소변에 배설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과잉 복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적정 복용량은 소변에 배출되기 바로 전 농도로 결정된다. 그래서 앞에서 언급한 비타민C 부족의 극단적 형태인 괴혈병으로 죽는 것을 막는 현상과 소변으로 배출되는 현상이 반영되어 현재의 적정량이 지금까지 그대로 지켜져 내려오고 있는 것이다. 현재 생명활동을 위해 매일 비타민C를 생합성하는 동물이 하루에 어느 정도의 비타민C를 생합성하는지 조사해보니 동물마다 생성량이 다르다. 그 범위를 살펴보니 체중 1kg당 대략 70에서 250mg으로 나타났다. 이것을 체중이 70kg인 사람으로 환산하면 적게는 5000mg에서 많게는 17,000에서 18,000mg임을 알 수 있다. 물론 적정 필요량을 고려할 때 사람과 동물을 똑같이 놓고 비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체내에서 발휘되는 비타민C의 기능이 동물과 사람이 크게 다르다고 보기 어려울 때 이는 적정량 증량에 대한 학문적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소량의 비타민C를 복용한 사람의 소변에만 비타민C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비타민C를 스스로 생합성하는 동물의 소변에도 꽤 많은 양의 비타민C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놀랍게도 많은 동물이 혈중 농도보다 3배에서 5배 높은 농도로 소변에 비타민C를 배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자기 몸에서 만든 물질은 소변을 통해 내보내지 않는 것이 생명체의 정상적인 질서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어떤 물질도 자기 몸에서 생합성된 물질이 소변으로 배설되는 예는 단 한 건도 없다. 심지어는 생명활동을 위해 섭취한 포도당이나 아미노산조차 정상적으로는 소변을 통해 내보내지 않는데 자기 생명을 위해 스스로 만든 비타민C를 소변으로 내보내는 이유는 무엇일까? 결론적으로 아무리 적은 양이라도 일단 복용을 통해 혈중으로 흡수된 비타민C는 아직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은 비뇨기계에 미치는 영향 혹은 기능을 위해 정상적으로 콩팥을 통해 배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아직 학문적으로 밝혀진 바가 없다. 의사로서 필자의 생각은 소변으로 배출된 비타민C가 요로를 활성산소 등에 의한 산화적 손상으로부터 보호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예컨대 나이가 들어 50대 이후에는 방광 점막 손상으로 점막이 예민해져 소변 보는 횟수가 많아진다. 특히 적은 양의 소변만 방광에 차도 요일을 느낄 뿐 아니라 소변을 참을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른다. 그러면 잠에서 깨게 되고 수면의 질은 현저히 저하된다. 과연 왜 만성적으로 방광 점막이 요의에 대해 예민해지는 것일까? 의심할 여지 없이 점막 손상에 의해 요의를 전달하는 감각신경이 드러나고 있음을 암시한다. 그렇다면 포유류에 속하는 사람도
하루에 비타민C를 합성하는 양의 범위 내에서 하한선 정도는 임의로 복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여기서 말하는 하한선 정도란 하루에 6g, 즉 6000mg을 의미한다. 물론 필자는 비타민C 전공학자로서의 소신에 의해 지난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동물들의 일일 생합성량 중간에 가까운 10g, 즉 1000mg 이상 복용해 왔음을 독자들에게 고백한다. 비타민C는 당초에 인간도 몸에서 스스로 만들던 물질이다. 놀랍게도 비타민C를 합성하는 동물들의 소변 속에 꽤 많은 양의 비타민C가 함유되어 배설되는 것처럼 보인다. 이는 비타민C가 배설이 아닌 방광 등의 요로기관을 활성산소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능동적으로 방광으로 배출하고 있다는 근거가 된다. 결국 1900년 초에 정해진 60에서 100mg의 일일 적정 복용량은 단순히 괴혈병으로 죽지 않게 하는 적은 용량이다. 그래서 건강의 증진과 질병의 예방을 위해서는 일일 적정 복용량이 100배 정도까지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 비타민C 효능의 제일 첫 번째는 혈관 강화 기능으로 뇌졸중, 심근경색증 등의 동맥경화성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비타민C의 경구 복용으로는 암을 예방하고 정맥주사로 제공되는 거대 용량의 비타민C는 항산화제가 아닌 산화촉진제로 암세포를 죽인다. 감기 예방 효과가 있어서 감기를 덜 걸리게 하거나 기간을 단축시켜준다. 더 중요한 것은 변종감기나 독감으로 사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면역학적 기전을 통해서 손상된 간을 회복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간 병변으로 변화되는 것을 막을 수도 있다. 활성산소의 해를 막아줌으로써 치매나 파킨슨병을 예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비타민C는 우리 몸에서 중요 기능을 나타내는 8종류의 효소의 조효소로 작용하는데 콜라겐 단백질 합성을 촉진함으로써 상처가 빨리 아물게 한다. 식사와 함께 복용한 비타민C는 음식물이 섞이며 소화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발암물질의 생성을 막아준다. 식사와 함께 복용한 비타민C는 식후 3시간 뒤에 혈중의 그 절정의 농도를 보이다가 다시 3시간 뒤에는 원래의 농도로 되돌아간다. 때문에 6시간 이내에 반드시 다시 복용해야 그 효능을 체험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비타민C는 매 식사 중 2000mg, 하루에 3번 총 6000mg을 복용해야 한다. 지금까지 이왕재 교수의 비타민C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방송은 리뷰 하나를 소개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리뷰를 읽어보니 의사분이 쓰신 글 같습니다. 오래전부터 지인이 비타민C 메가도스를 권했었습니다. 하지만 돌이 생기거나 과잉 섭취가 별로 내키지 않아서 안 하고 있었습니다. 이 책을 읽고 이제 비타민C 섭취를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의사지만 비타민C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했는데 이 책을 통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부터 열심히 먹어보려 합니다. 저도 몇 달 전부터 비타민C 메가도스를 시작했습니다. 이왕재 교수가 권하는 6000mg을 하지는 못합니다. 한 번에 2000mg을 2회 복용하고 있습니다. 비타민C를 먹을 때에는 식사와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타민C는 암 환자에게도 임상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암 환자에게 고용량 비타민C 요법을 실행하는 이유는 암이 좋아하는 포도당과 비타민C의 형태가 매우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즉, 암이 비타민C를 먹어서 굶어 죽는 겁니다. 아직도 비타민C는 미지의 영역으로 보입니다. 이 영역을 개척한 이왕재 교수의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지식을 함께하는 세이버스였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